생각보다 훨씬 큰 그림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UAE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 두바이를 포함한 7개 토호국의 연합이에요.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석유가 하루에 350만 배럴씩 솟아오르거든요. 북부 펀드 규모는 1000조 원을 훌쩍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2배 가까이 돼요. 중동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나라가 군사적으로는 좀 독특한 처지예요.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그나마도 자국민 비율이 10%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병력을 뽑고 싶어도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방비는 GDP의 5%씩 쏟아붓는데 정작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무기와 장비뿐이에요. 그걸 운용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거죠. 여기에 중동 지역 특유의 안보 위협까지 더해지면 UAE의 불안감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이 가요. 동쪽에는 이란이 있어요. 예멘 내전에는 직접 참전해서 후티 반군과 싸우고 있고요. 2022년에는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이 아부다비를 직접 공격했어요. 석유 시설과 공항 근처까지 날아든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 나라인데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사는 나라예요. 이 상황에서 UAE가 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믿을 수 있는 무기, 그리고 그 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국 군인들을 키워줄 수 있는 파트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는 나라가 필요했어요. 서방 강대국들은 무기를 팔면서 항상 조건을 달아요. 미국은 인권 문제, 동맹 의무, 이란 제재 준수 같은 정치적 요구를 붙여오거든요. 프랑스나 영국도 자국 이익을 위해 거래를 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UAE 입장에서 보면 돈은 있는데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한국과 UAE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왜 이 나라가 한국에 이렇게까지 집착하게 됐는지를요. 이야기는 201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UAE의 왕세자였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지금의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우리가 특전사라고 부르는 곳의 시범훈련을 직접 참관하게 됐어요. 대테러 작전, 고공 강화, 건물 침투 훈련을 눈앞에서 지켜본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반했다고 해요. 그냥 감탄 수준이 아니었어요. 귀국하고 나서 3개월 만에 UAE 정부가 공식 요청을 해왔어요. 우리 특전사를 UAE에 보내달라고요. 자국 대통령 경호사령부와 특수전 학교의 교관으로 써달라는 거였어요. 세계 최강 미군 특수부대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굳이 한국 특전사를 찍어서 요청한 거거든요. 이게 왜 이례적인 일이냐면 전 세계의 군 파병을 요청받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군사 강대국들이 전부거든요. 한국에 와서 우리 분대를 가르쳐달라고 한 나라는 UAE가 처음이었어요. 우리 정부가 2011년 1월 아크 부대를 창설했어요.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이에요. 특전사와 해군 특수전 전단 150여 명이 아부다비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 파병은 지금까지 15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크 부대 이야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UAE는 아크 부대에 대한 보답으로 뭘 했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7일 동안 쓸 수 있는 원유 600만 배럴을 무상으로 한국에 비축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300억 원을 들여 최첨단 훈련장까지 만들어줬어요. 사실상 UAE 국방비로 한국 특수부대를 훈련시켜주는 구조가 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나쁜 게 없어요. 한국에서는 비용 때문에 아끼던 탄약을 마음껏 쓰면서 훈련할 수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의 유명 특수부대들과 연합훈련도 할 수 있어요. 아크 부대가 파병된 지 불과 2주 만에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생포한 해적포로를 국내로 호송하는 작전이 주어졌는데 UAE군이 전폭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완수했어요. 형제라는 이름이 빈말이 아닌 거예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15년이 넘도록 이 파병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았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 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아크 부대는 계속 아부다비에 있었어요. 그 일관성이 UAE에게 신호를 준 거예요. 이 나라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신호요. UAE의 핵심 실세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직접 챙기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한국이 UAE 특사를 보내면 그가 나와 협의하는 구조예요. 이 정도면 한국은 UAE의 전략 파트너 관리 체계 안에 아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크 부대가 단순히 훈련을 가르치러 간 것뿐이라면 왜 UAE는
이후에 수십조 원짜리 계약을 한국에 몰아줬을까요? 군사교관을 초청하는 나라는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원전을, 미사일을, 90조 원짜리 전략동맹을 주는 나라는 없거든요. 여기에 이 관계의 본질이 있어요. 아크 부대가 파병된 건 2011년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1년 앞서 2009년에 이미 훨씬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바라카 원전 수주예요.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UAE는 중동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어요. 총 사업비만 21조 원, 세계 역사상 단일 원전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어요. 그 수주전에 뛰어든 나라들이 미국, 프랑스, 일본이에요. 원전 기술의 종주국들이죠. 프랑스의 아레바라는 국영 원전 기업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어요. 당시 세계 원전 시장은 사실상 서방 강대국들이 독점하는 구조였거든요. 아레바 경영진은 한국이 입찰에 참여하자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원전을 선택하는 건 최고급 벤츠 대신 낡은 자전거를 타는 꼴이다. 조롱도 이런 노골적인 조롱이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한국은 원전을 수출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뛰어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2009년 11월 초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어요. UAE가 프랑스를 선택했다는 공식 통보였어요. 오랫동안 공들여온 첫 원전 수출의 꿈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죠. 외교부도, 한전도 사실상 패배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우리 대통령이 직접 움직였어요. UAE 왕세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형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점을 설득했고 UAE는 최종 입찰을 연기했어요. 그리고 2009년 12월 27일 한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전 수주에 성공했어요. 단순히 21조 원짜리 건설 계약이 끝이 아니에요. 운전, 유지보수, 60년치 운영 계약까지 포함하면 총 90조 원짜리 사업이에요. 원전 하나가 한 나라의 경제를 60년간 먹여 살리는 구조거든요. 프랑스가 낡은 자전거라고 비웃던 그 나라가 원전 종주국들을 제치고 21조 원짜리 계약을 따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에요. 프랑스는 그 시기에 자국 원전 건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핀란드와 프랑스 본토에서 짓던 원전이 잦은 결함과 설계 오류로 10년 이상 공기를 지연시켰어요. 예산은 2배, 3배 넘겨버리고 아레바는 결국 파산 위기까지 몰렸어요. 스스로 벤츠라고 했던 회사가 고장난 차가 된 거예요. 한국은요.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에서, 그것도 중동 최초의 원전을 짓는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중대 사고 없이 약속한 기간에 원전 4기를 완성했어요. 원전업계에서는 이걸 온타임, 온버젯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 원전 역사상 이 기준을 동시에 달성한 대형 프로젝트가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건설 단가도 압도적이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원전 건설 단가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킬로와트당 약 3,570달러예요. 프랑스는 7,900달러예요. 한국이 절반 이하인 거거든요. 미국도 5,800달러니까 한국이 훨씬 저렴한 거예요. 싸고 빠르고 약속 지키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킨 나라가 한국이에요. 글로벌 에너지 매체들이 극찬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UAE는 그 순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학습하게 됐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 실력으로 말하는 나라,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 않는 나라. 이게 핵심이에요. UAE가 미국이나 프랑스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거든요.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인권 조건, 동맹 의무, 이란 제재 준수 같은 조건들을 붙여요. 거래 이후에도 정치적 요구가 끊이질 않죠. 프랑스는 원전 기술에 자존심은 세지만 납기는 못 지켜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아예 신뢰가 바닥났죠. 한국은 달랐어요. 계약한 것만 해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UAE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원전 하나 맡겨봤는데 그게 성공하자 다음엔 특수부대 교육을 맡겼어요. 그게 또 성공하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맡겼어요. 신뢰가 쌓일수록 계약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어요. 마치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구조처럼요. 한국과 UAE 사이에는 신뢰의 복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뢰가 얼마나 빠르게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따라가 볼게요. 2009년 바라카 원전 21조 원, 이게 씨앗이에요. 2011년 아크 부대 파병, 이건 돈이 아니라 관계예요. UAE 왕세제가 직접 한국과 UAE 협력의 차원을 높여준 주춧돌이라고 표현했어요. 군사 신뢰가 경제 신뢰로 전환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된 거죠.
2022년 LIG 넥스원이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해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 총 4조 3천억 원 규모예요. 이란의 위협과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던 UAE가 미사일 방어를 한국에 맡긴 거거든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 천궁을 선택한 거예요. 천궁2가 어떤 무기냐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기술이거든요. 그것도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요. 이걸 한국이 만들어서 수출한 거예요. UAE 입장에서는 이미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아부다비까지 날아온 경험이 있으니 이 무기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죠. 2023년엔 UAE 국부펀드가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2025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공동선언을 발표했어요. 협력 규모 650억 달러, 약 90조 원이에요. 방산 350억 달러의 투자, 300억 달러가 더해진 숫자예요. 숫자만 크면 의미 없죠? 이번 합의의 진짜 의미는 내용에 있어요. 순위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에요. 무기 설계부터 교육, 훈련, 유지, 보수까지 방위산업 전 주기를 함께 운영하는 방산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어요. 이건 UAE가 앞으로 자국 방위산업의 뿌리를 한국 기술로 키우겠다는 선언이에요. 거기다 원전 협력은 핵연료 공급부터 AI 접목 운영까지 확대하고 AI 데이터 센터는 공동 구축, 운영하기로 했어요. 협력 분야가 방산, 원전, AI, 위성, 바이오헬스, 문화까지 7개 분야로 넓어진 거죠. AI 데이터 센터 얘기는 규모가 특히 충격적이에요. UAE가 추진 중인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데 초기 투자 규모만 약 30조 원이에요. 이걸 5기가와트까지 확장하면 총 150조 원 규모로 커질 수 있어요. 원전 하나도 아니고 AI 인프라에 150조 원짜리 협력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국이 UAE의 미래 국가 설계에 파트너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협력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조항이 더 있어요. 공동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 모델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이 기술을 UAE에 이전하고 UAE가 현지에서 생산하고 둘이 같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구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중동이라는 지역 허브를 통해서 사우디, 이집트, 카타르 같은 주변 국가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UAE 입장에서는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 방위 산업을 키울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외교에서는 상호 의존 심화라고 부르는데 한번 이 구조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양국 모두 손해를 보거든요. UAE가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관계를 선언한 게 빈말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2025년 11월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관계를 심화하겠다고요. 외교 문서에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국제 정세가 달라져도 이 관계는 되돌리지 않겠다는 최강 수준의 약속이에요. UAE의 국가 100주년인 2071년까지 세계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그 장기 목표에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공식 지정한 거죠. UAE가 한국에 나라 운명을 반 이상 맡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호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낙관만 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중동 정세예요. UAE는 예멘 내전에 참전했고 이란과의 긴장도 항상 깔려 있어요. 한국이 UAE와 깊게 얽히면 얽힐수록 한국도 이 지역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두 번째는 미국의 시선이에요. 미국은 중동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한국이 UAE의 방산 기술을 이전하면 그게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기술료 문제처럼 미국이 어느 순간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어요. 세 번째는 한국 내부의 일관성이에요. 한국이 UAE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바로 신뢰와 일관성이잖아요. 그런데 국내 정치가 흔들리거나 방산 원전 정책이 정권마다 뒤집힌다면 그 신뢰가 금이 갈 수 있어요. 실제로 탈원전 정책이 있던 시기에 UAE와의 원전 협력이 잠시 어색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힘은 한국에 유리해요. 역사를 보면 위기 때 신뢰를 쌓은 나라가 그 이후 수십 년의 과실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1950년대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이 어떻게 됐냐면 미군 군수물자를 대거 납품하면서 전쟁 특수를 누렸어요. 그게 일본 경제 부흥의 발판이 됐다고 역사가들은 말해요.
전쟁이 일본을 살린 아이러니죠. 지금 중동의 불안정이 한국에게는 비슷한 기회가 되고 있어요.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UAE는 방공 시스템이 절박하게 필요해요. 이란의 핵 개발 위협은 원전 기술을 보유하되 무기화하지 않는 안전한 파트너의 필요성을 높이고요. 전 세계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는 중이에요.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전 세계가 흔들릴 때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평판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UAE가 한국을 선택한 건 감정이 아니에요. 전략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그 전략의 중심에 서게 된 건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실력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원은 없지만 기술이 있어요. 땅은 좁지만 신뢰는 넓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 중 하나가 우리 미래를